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면 우리 우리 잘 몰라. 우리 10월 정도에 마지막 그럼요. 경계 방송했었나? 이렇게 그렇죠. 그 들으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저희는 서울 그 동교동에 위치한 한겨레가 출제한 카페죠. 그렇죠. 예, 미디어 카페 후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곳에서 10월 초에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꼭 11월에는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네. 앞에 10 떼고 네. 1월에 지금 첫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 10을 떼고. 근데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그때는 금방 할 것처럼 꿈에 부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 이게. 그럼요. 이 야생의 삶이 진짜. 네. 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따뜻한 스튜디오 있다가 한겨레 TV 밖으로 나오니까 정말 냉혹해요 이게 진짜. 일단 이 여기 스튜디오 빌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그렇죠. 네. 네. 이제 구걸해가면서 여기에. 근데 자리 배치는 똑같아요. 예전에 자리 배치는 예. 변하면 안 되죠. 이게 메인 MC가 있고 자청용 500호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균형을 이루고. 네. 그렇잖아요. 새해에도 이 네. 변함없는 썰렁한 유머를 계속 듣게 되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사실 오디오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직 네.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막 진행이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잘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원래 막 진행하다 보면 재질을 하잖아요. 한겨레 TV에서 이제 조소영 PD나 박정찬 PD가 이 뭐야 이러면 재질을 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진짜 맘대로. 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 이름 정한 것도 있잖아요. 예, 잉여사롱 와일드죠. 그렇습니다. 네. 와일드. 뭐 정글의 법칙 같은 장르라고 진짜 생각하시면 돼요. 벌판에 나와서 굉장히 추웠어요. 여기 스튜디오도 오자마자 냉골이었어 완전 여기. 예, 그러니까요. 등이 시리더라고요. 어떻게 뭐 냉방기, 온풍기 네. 켜는 것도 몰라가지고 계속 추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네, 이게 와일드라는 게 이렇게 보통 와일드 그러면은 출연자들이 어디를 가다가 뭐 당황스럽게도 뭐 야생동물을 마주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야생동물이고 맞아. 조련사가 없어.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우리끼리 어디 부딪히고. 그래서 우리 잉여사랑 와일드, 잉여사랑 와일드를 오늘 드디어 첫 회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시즌 2를 재개하기 전에 사실은 뭐 워밍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좀 자유롭고 이런 편안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오늘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각오는 일단 대단한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한겨레 TV에서 계속 이게 총선이 끝나면 다시 할지도 모른다라면서 계속 시그널을 주면서 그때까지 어떻게든 당신들끼리 살아남아 있어봐라. 그러니까 예. 야 이게 뭐 마치 이제 타자 어미가 새끼를 밀어넣고 그다음에 살아오면은 다시 받아줄게.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 네. 첫 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16년 네. 저희가 첫 주제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다룰 것인가. 예, 저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뤄지는 동안 했었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진짜 너무 아까워 진짜. 네. 우리가 분명히 처음 녹음 주제는 송곳으로 하자고 그렇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꽃을 하자. 그렇죠. 그런데 뭐 송곳도 끝나고 어. 응팔로 하자라고 했는데 응팔도 끝나고. 그렇죠. 예. 뭐 내부자 같은 것도 사실은 다룰 수 있었는데 내부자들도 이미 내리고 그래서 되게 고심을 했었는데 마침 저희의 레이더망에 걸린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뭐죠? 또 우리 자. 그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다라는 욕망과 또 한국인의 피에 그 흐르고 있는 K 뽕기를 모두 갖춘 드라마 네, SBS 리멤버 아들의 전쟁이 네. 저희 잉여사랑 와일드 첫 주제입니다. 네. 네, 리멤버는 굉장히 영광스럽겠어요. 잉여사랑 첫 주제.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의 그 와일드 버전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드라마가 초반부 이후에 점점 와일드하게 나가고 있어요. 예. 드라마가 처음에도 약간 좀 불안해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오프로드를 덜컹거리고 있어요. 이건 지금 완전히 사륜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진짜. 예. 중간에 막 그렇습니다. 웅덩이에도 빠지고 강도 건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예, 지금. 네. 거의 새해 연초부터 네. 그 작년에 용파리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좀. 아직 뭐 여러모로 용파리에 못 미치는 아직 막상성으로 보면은 용파리에 여러모로 못 미치는 작품이긴 한데요. 뭐 시청률 상승, 뭐 흐름이라든지 뭐 그 전개가 뭐 거의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전개 같은 것들은 용파리랑 많이 닮았어요. 근데 네, 재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용파리도 재밌으니까 결국에 어. 시청률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난 처음에 리멤버 뭐 이걸 다뤄보자 하면서 네. 그전까지 잘 안 보다가 몰아봤거든요. 근데 1회부터 4회까지인가
이 유승호가 고등학생일 때 네. 처음에 이제 과거의 시점이죠. 그렇죠. 4년 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이게 왜 재밌는 거야, 도대체? 아 그래요? 근데 4년 뒤에 이제 유승호가 변호사가 된 다음부터 음. 갑자기 훅 빠져들더라고요. 야, 흥미진진 막. 그러니까 이게 용팔이도 그랬지만 이게 약간 그 스토리텔링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개연성을 확 잃어버리지만 화끈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약간은 그 대본 소환하라 그러죠. 음. 그 정통 극화라고 하는 네. 어떤 만화의 스토리텔링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깊게 들어가기 전에 네. 간단하게 이게 어떤 드라마인지 발제하신 김선영 평론가님께서 좀 어떻게 네. 보통 설명충에 지금 캐릭터를 이쪽으로 지금 넘기려고 지금 하는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설명충. 네, 일단 리멤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관심을 모은 것이 영화 변호인의 작가가 처음으로 드라마에 진출해서 내놓은 작품이라는 거. 이게 맨 처음에 셀링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배우 유승호가 군대에서 복귀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선택한 드라마, TV 드라마라는 점. 네. 잠깐 여기서 네. 난 유승호를 보고 네. 군대 갔다 온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유승호 이제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갔다 왔더라고. 그동안 정말 관심이 없었고요. 유승호 별로 내 관심의 이 범위 밖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우리 서 기자님께서 남자 혹시 연예인에게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죠. 남자 연예인에게 별 관심이 없으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민영 씨가 반갑더라고. 박민영 작품 꾸준히 하는 분인데 뭐가 반가워. 진짜 쉬지 않고 작품하시는 분인데 그분 거의 공무원처럼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잠시를 못 참고 반가웠다고요? 네. 어쨌든 유승호 씨가 군대를 굉장히 빨리 갔더라고. 그렇죠. 그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 건가요, 그럼? 네, 되게 현명한 거죠. 요즘에는 이제 젊은 스타들이 되게 군대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거의 뭐 게 30 가까이 돼서 가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런 관행인데 유승호 씨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아무래도 이제 아역 스타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일찌감치 군대 갔다 와서 뭐 이미지 변신을 하겠다 네, 이런 전략도 그렇죠. 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 굉장히 약간 남자 냄새가 난다라고 인식을 하기 직전에 군대에 가서 군대 나오고 딱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오빠라 그러죠. 어린 오빠. 예. 그 정말 오빠의 향기를 막 풍기면서 난 저 어깨에 치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년과 어른 남자의 약간 중간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유승호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다시 하고. 그렇죠. 다시- 유승호 얘기는 계속 해야 돼요. 다시 줄거리 돌아갈 계속 거죠. 나올 거예요. 아무튼 박민영 예. 얘기로. 예. 네, 유승호의 복귀작이라는 점도 되게 화제였고요. 하지만 뭐 유승호 외에는 사실 그렇게 대형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지금 전광일을 무시하신 거예요? 악성훈 지금 무시하나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배우들인데요. 네. 이제 뭐 가령 용파리 같은 경우는 주원 김태희라는 굉장히 확실한 스타가 있었는데 리멤버 같은 경우는 유승호가 이제 첫 단독 주역을 맡은 TV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캐스팅진은 약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의외로 이게 첫 방송에서부터 굉장히 빵 터졌어요. 용파리의 첫 방송을 보는 것처럼 용파리도 초반에는 굉장히 재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회부터 굉장히 재밌었고 일단 이게 아까 이승환 평론가가 잠깐 소개를 할 때 뭐 한국인이 추구하는 그런 뽕기가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첫 회부터 그 한국인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절절한 그런 부성 그렇죠. 멜로드라마 이런 것을 이제 그 이야기의 출발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좀 감정이입할 부분이 많았죠. 근데 부성애가 사실 좀 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저도 알고 네. 아마 이승환 평론가도 알고 네. 많은 남성분들이 아실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두 분의 관계는 네. 너무 이상주의적이에요. 아니 근데 저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실 전작에서도 이 작가의 변호인에서도 임시완 씨가 맡았던 역할이 정말 보기만 해도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유승호의 얼굴만 보면은 없던 부성애가 왜또 모성애는 생기지 모성애는 왜또 기승전 유승호예요? 부성애는 안 생기던데 제가 보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분명히 지금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유승호 이야기에서 나올 줄을 몰라. 그래서 이 설명충의 역할은 나중에 예, 제가 할게요. 이 하는 걸로. 예. 많이 기다렸어 승우야. 그 유승호 팬클럽 회원분과 잠시 대화를 나눠봤고요. 줄거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호가 극 중에서 절대 기억 능력을 가진 고등학생이에요. 아주 순박하고 착한 그리고 정말 아들 바보인 아버지 전광열과 둘이서 살고 있는데 네. 유승호는 그 절대 기억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는 뭐든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죠. 정말 네.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이제 아버지는 약간 좀 덤벙덤벙대는 구석도 좀 있고 네. 그런 분인데 이 아버지가 되게 잘 사는 사람 별장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별장에서 뭔가 살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 별장의 주인이자 이 드라마의 악역이죠. 아주 못된 인간 말종 드라마판 조태호로 나오는 우리 남궁민 배우가 네. 네, 조태호처럼 머리도 어. 굉장히 무스를 과도하게 발라서 예. 남궁민 씨는 또 여러모로. 살도 굉장히 많이 뺀 것 같아요. 예. 날카로운 인상으로 그렇죠. 바뀌어서. 네. 그 굉장히 딱 보고 처음엔 못 알아볼 정도로 되게 어떤 썩은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 유승호의 이웃집에 살고 있던 그 되게 그 노래를 잘하고 착한 그 옆집 누나 네. 예. 한보배 씨가 연기했죠. 옆집 누나가 거기 알바를 하러 갔어요.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아니 정말 어. 설명 중에 이게 너무 잘 들어요. 이게 간략하게 얘기한다고 가져갔으면서 마이크를 가져갔으면서 아니야. 이게 줄거리를 다 얘기하려고 그래. 들어봐요. 드라마를 마치 지금 보는 듯해. 지금 동시 그러니까요. 동시간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래서 드라마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이수준이잖아. 이 남궁민이 이 재벌 3세 남궁민이 이 한보배를 건드렸다가 그 실수로 죽여버립니다. 실수가 아니죠 사실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궁민이 극중에서 연기하는 역할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봤을 때 분도장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네. 사이코패스죠, 뭐. 그래서 그렇죠. 갈수록 그래서 이제 한보배를 죽이고 나서 그 죄를 정광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이 정광열은 하필이면 또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다가 이게 그냥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인 걸로 밝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승호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풀리죠. 아무래도 상대가 재벌이니까 네. 막 변호사도 이제 그 매수가 되고 증인도 매수가 되고 검사도 매수가 되고 이러면서 아버지가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버립니다. 네. 네.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그 승률 100%의 변호사였던 박성웅도 네. 이건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판이 됐다라고 직감을 하고 그만 소송을 포기해버리고요. 그래서 아이씨 내가 변호사가 돼서 아빠를 구할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변호사가 돼버립니다. 4년 만에. 네. 그렇죠. 국내 뭐 최연소 변호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극중 설정으로는. 네네. 네. 그리고 그래서- 최고 미남 변호사가 된다고. 너무 하시네. 네. 야, 이게 딱 제목이 네. 정말 제목이 너무 직접적이에요. 리멤버 네. 다 기억한다. 그거랑 아들의 전쟁, 아들의 복수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차차 소정민 지사님이 아직 네. 못 깨달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차차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네. 네, 이승환 평론가가 줄거리를 굉장히 간략하게 네. 잘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이 드라마 첫 회에 약간 용팔이랑 비슷하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 유승호 말고 아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갔던 박성우 씨가 연기하는 변호사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거의 뭐 조폭에 가까운. 그냥 조폭 조폭이죠. 출신이죠. 조폭이죠. 네. 뭐 가까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인물이 조직에서 되게 계획적으로 키운 인물이죠. 그러니까 뭐 조직 폭력배가 어떤 그 사업 같은 걸 진출할 때 법이 최고 아니야. 결국에는 법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법망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을 내부적으로 키워서 결국에는 우리를 쉴드치게 만들어줄 인물을 우리가 키우겠다라는 설정하에 키운 인물이 바로 박성우 씨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어요. 그래서 천혜고야가 됐는데 아버지하고 친한 친구였다고 이제 이원종 씨가 연기를 하는 조폭 두목이 등장을 해서 네. 이렇게 물어보죠. 니는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 변호사 한번 내봐라. 그래서 돈을 막 지원을 해줘서 그 조직 전담 변호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조폭이라는 정체성과 변호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등에 약간 용문신을- 용팔이랑 비슷하죠. 용문신을 그렇게 크게 하고 예. 그런 변호사 진짜 흔치 않고 그게 다 아우. 등이 넓으니까 어. 문신이 커 보이는 거죠. 법정에 막 파란색 정장을 분홍색 보라색 바지 입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네, 굉장히 컬러풀하게 네. 나오죠. 이분이 사실 그 뜨게 된 게 네. 신세계에서 네. 정말 그 살벌한 싸한 그 네. 조직폭력배 그렇죠. 역할을 빌렸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이후로 계속 조폭의 바운더리를 못 넘어서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타입캐스팅 되고 계신데 네, 약간 뭐 인텔리가 되나 했는데 조폭 사실상 조폭이고 인텔리의 탈을 쓴.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음. 박성웅이 맡은 그 캐릭터 굉장히 네.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매력적이죠. 뭔가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그렇죠. 선인지 악인인지 그 깡패인지 진짜 변호사인지 그 모호한 그런 점도 매력적이고 네. 여러 가지 매력적인데
사투리 연기가 마음에 안 얘기 나올 줄 들어. 알았어. 이 박성웅 씨 연기 잘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 네. 이렇게 연기가 안 돼. 아 연기는 잘해요. 근데 이제 사투리라는 어. 설정이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해. 그러니까 네.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사투리가 안 어색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원종 씨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또 재경 영남인 2세 아닙니까? 예. 경영남. 부모님 두 분 다 영남 네. 분이시고 네. 그래서 영남 방언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두 분이 대화하는 씬을 볼 때마다 되게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당장 창문을 열고 100원짜리 동전을 바깥에 던져서 맞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부산 사투리 해보세요. 그래도 두 분보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무리하게 작가는 이 두 사람을 영남 사람으로 설정을 해서 굳이 그러니까 희한한 게 과거 회상을 보면은 박성웅 씨 아역을 하는 배우는 사투리를 그래도 좀 잘해요. 그러니까 추론해 보자면은 박성웅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잘하면서 점점 사투리가 퇴화됐다. 뭐 이렇게 서울에 볼수 좀 아니, 뭐, 오래 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상류 변호사가 되면서 상류층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뭐 변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억지로 개연성을 부여할 수는 있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야, 그런 이 사투리 연기에 대해서도 박사급은 약간 이런 논리를 집어넣는군요. 네. 아니 자 넘어가시고요. 네. 논문을 그동안 쓰셨나요? 그 약간 기간이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네. 비쌉니다 이거 마이크 이거. 네. 근데 이 캐릭터가 굉장히 진짜 매력적인 게 초반에는 그 유승호 씨가 철저하게 아직 미성년자고 그 4년 전만 해도 그 힘이 약한 그 약자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유승호의 대리전을 치룬 인물이 이 박성웅 씨였어요. 네. 그래서 그 유승호를 내가 변호를 해주겠다. 돈만 하는 변호사였는데 유승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내가 변호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 드라마 초반에 제일 큰 반전이어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확 몰입도가 올라간 그렇죠. 점이 있죠. 네. 그때 이제 원래는 유승호가 돈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그 돈을 정말 마련을 해서 가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 양반이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도박장에 불법 네. 도박장에 가서 카드 카운팅을 해서 1억을 만들어 가요. 근데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이게 그 정말 그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복종하는 세상에 싸우면서 아버지를 빼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차라리 저렇게 돈을 버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을. 여기서 이제 타짜로 이렇게 가면 아니 근데 그거 좀 하다 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것도 또 못해요 얼마. 아 카드를 외워 사는 것도 그렇죠. 카지노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 드라마에도 살짝 나오지 않았나? 맨 처음부터 나오죠. 어. 예, 들통이 나죠. 너무 돈을 쓸어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도는 거죠. 아니면 세 개를 돌면 돼. 그러니까. 일단 안 되면은 저 마카오로 가고 라스베가스로 가고 호텔 옮겨 다니면서. 그러면 저기 저기 어디냐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냥 나중에 만드시고요. 예, 그런 버전 드라마를 네팔도 있잖아요. 만드시고요. 네팔도. 예. 어쨌든 승호는 순수하기 때문에 단 한 번 일탈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도박장에서 쓸어 모은 1억을 가지고 가죠. 박성웅에게. 근데 이제 그 박성웅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는 일단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속셈이 과연 뭔가 싶었는데 법정에서 되게 웃겼던 게 이 드라마를 초반에 굉장히 사람들을 답답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유승훈의 집안은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국선 변호사가 정말 무능력하고 네. 이제 말까지 더듬고 법정 공포증이 있는 인물로 네. 나왔잖아요. 예, 심지어 법정이 아닌 곳에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재판만 들어가면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걸려서. 그래서 약간 네.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약자들은 결국 대변해줄 사람조차 없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설정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성웅이 굉장히 멋있게 승률 100%의 변호사가 내가 이제부터 너의 변호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나서니까 시청자들이 굉장히 그 인물에 초반에 몰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초반부터 이제 그 재벌의 힘에 굴복해서 그 통쾌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금 박성웅 씨가 그 재벌 사이코패스인 네. 남규만의 편에 서게 되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그 유승호가 내 힘을 길러야겠다 네. 하면서 레벨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의 시간이 훅 흐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미 그 박민영 씨는 원래 법대생이었다가 검사가 돼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박민영 씨 캐릭터 소개를 전혀 안 했군요. 박민영 얘기를 해야지 지금부터. 이제 한 20분 네. 동안. 예, 반가웠던 박민영 씨 네. 얘기. 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사실은 이제 박성웅 씨와 함께 그 유승호를 믿어줬던 그 정말 유이한 인물이 네. 우리 박민영 씨가 연기하는 이나라는 네. 캐릭터입니다.
원래 법대생이었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그러게 사시 붙는 게 사실 안 될 것 같거든 왠지 이미지가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좀. 어떤 그렇게 정말 대강대강하면서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대생이 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캐릭터였는데 유승호의 아버지인 전광열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걸 보고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이렇게 요청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인연이라고는 사실 비슷한 동네에 산다는 거. 그렇죠. 부모님이 그 정광열 씨를 알고 있다라는 거.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이인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초반에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저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류승호를 도와줄 만큼 저런 캐릭터 인물의 그 동기에 뭔가 개연성이 있는가. 유승호가 좀 예쁘고 그래서 좀 그렇죠. 귀여워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결국. 네. 네. 왜다 기승전?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첫 재판 과정 거의 다 같이 했으나 네. 이 뭐 결국 무죄를 밝혀내지 못하고 정광열이 사형수가 돼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가는 걸 보면서 내 힘으로 정의를 좀 이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4년 만에 사실을 패스하고 연수원을 나와서 검사가 되어 있는 네. 걸로 네. 나오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캐릭터라든지 전반부의 줄거리는 저희가 다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드라마가 뭐 개연성 우리가 잠깐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그거 말고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할 거는 이 드라마가 일단은 재밌어요. 시청률이 계속 상승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 16%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재밌어요, 진짜. 어떤 점이 제일 재밌으세요? 일단 박민영 보는 재미가 있고요. 아니 뭐 그거 저도 유승호 보는 네.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약간 통쾌한 지점이 있어요. 약간 분명히 뻔한 설정이고 네. 약간 좀 싸 보이는 그런 설정. 그 연출도 좀 구리거든요.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인위적이고 네. 그런 다른- 점에서도 용팔이랑 많이 비슷해요. 네. 가령 뭐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밑에 덤프 트럭이 지나가서 그 위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 3, 4층 높이에서 뛰었는데 그렇죠. 멀쩡하게 애들이 살아가고 네. 이거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이런 게 나와도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어지고 하는 그런 것도 묘한 그렇죠. 쾌감을 예. 줍니다. 약간 명쾌감이요. 네. B급 그 쾌감을 주고요. 네, 드라마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은 B급의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세계관이 왜 이 모양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네. 학회적인 쾌감인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 무너지는 쾌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용팔이에서 그거 단련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용팔이보단 낫지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약간 체념하고 포기하고 보는 네.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년 전에는 이제 박성우 그 변호사가 네. 갑자기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변호를 하겠다라고 법정에 딱 들어서는 순간 쾌감이 쫙 오잖아요. 그러면서 네. 드라마가 딱 끝나요. 그때 되게 시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이 4년 뒤에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인하 검사가 있고 네. 이 판사가 앞에 있고 음. 한데 변호사가 없잖아요. 변호사 왜 안 나옵니까? 뭐 한때 그때 갑자기 유승호 변호사가 쫙 나올 때 그때 또 얘가 4년 뒤에 이렇게 컸단 말이야 변호사가 돼갖고 네. 그때 또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류승호가 맡았던 첫 사건에서도 멋진 반전이 이끌어내면서 네. 뭐 이인하 검사가 붙었던 사건을 멋지게 이기고 남규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습니까? 너 각오해라고. 근데 사실 거기까지가 전반부의 통쾌함이 다였어요. 그다음부터는 뭔가 그 또 이후부터 정말 네. 이게 일명 그 요즘 답답하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고구마 먹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사이다의 반대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대표적인 고구마의 드라마로 등극을 했어요. 너무 네. 답답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약간 그 인기의 비결이 그런 것 같아요. 고구마를 잔뜩 먹여. 그리고 사이다를 한 모금 줘. 그러면서 다음 이 시간에서 네. 그러면 다들 뭔가 통쾌한 전개가 이어지겠지 했는데 봤는데 또 시궁창이야. 김치도 안 줘. 약간 이런 느낌이 반복인 거죠. 네. 그렇죠. 다들 갑갑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욕하면서도 봐서 지금 이게 시청률이 전국 단위 16.4%, 네. 수도권은 19%까지 지선은 어떤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녹음하는 시점에서 이제 10회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10회에서 뭐가 좀 약간 일단락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거대한 말하자면 복수극 전쟁을 펼쳤는데 네. 이게 쭉 이어서 끝까지 갈 줄 알았더니 약간 허무하게 또 이제 예. 지고 마는 약간 그런 약간,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가 끝난 거죠. 이게 20부작이니까. 그렇죠. 그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인데 예, 자, 전광열 지금은, 지금부터 네. 스포일러예요. 지금부터. 네. 전광열이 네. 결국에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네. 사망을 해버리죠. 네. 이게 무슨 스포일러야 지금 이 방송 된 거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10회를 안 보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치면 1회부터 안 본 사람들은 다 스포일러지 지금. 그렇죠. 네, 스포일러 유승호의 굳이, 존재가 스포일러야. 변호사 네, 되고 이런 것도. 연연하지 않아도 네, 괜찮습니다. 네. 일단 근데 전체적인 큰 틀은 저는 굉장히 잘 짰다고 생각을 해요. 이 드라마 자체가 일단 그 초반의 설정,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와 절대 기억을 가진 그 아들이라는 이런 네. 아이러니한 설정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네. 일단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는 목적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현실에 굴복하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류승호가 이제 재심을 청구한 재판에서 그 고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은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작품의 진정한 주제가 결국에는 어떤 그 여태까지 이제 어떤 조작된 진실 이런 걸로 인해서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을 가지고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야기로서의 이 드라마의 어떤 커다란 주제 이런 거를 나타내면서 끝냈고요. 그리고 초반부에 약간 이 작품의 한계가 그 유승호가 너무 다 가졌잖아요. 얼굴, 능력 뭐 다 가졌기 때문에 대신 남성미가 약간 부족해. 아이 승호를 남성의 관점으로 바라고 요즘에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약간 유승호 씨는 약간 그 돌봐주고 싶은 게 있던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어깨 도닥여주면서 이렇게 초코아임 같이 먹고 싶은. 그런 그렇죠. 캐릭터인 제가 거죠. 설마 유승호를 남자다 이러면서 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딱 네. 보면 이제 그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 네.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그렇죠. 저 같은 유승을 보면서 여성들. 네. 중장년층을 그렇죠. 인정하는 겁니까? 그럼요. 네, 꽃중년. 알겠습니다. 약간 저런 조카 내진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저런 아들이 아니고 저런 사위? 저런 사위. 음. 그러니까 유승호 정말 잘 컸네. 저 예쁜 저 유승호 사위 삼고 싶네 이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네. 전혀 이입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시각이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아름다운 피사체 자체로 네. 그냥 보고 있어요. 네. 그냥 존재하고 숨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연기까지 하네. 막 이런 관점에서 감탄하듯이. 유승호가 연기가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10회에서 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입에서 침을 줄줄 흘리는 것이 진짜 몰입해서 연기를 하고 있다. 입에서 네. 침을 흘리면 연기가 는데 그러니까 콧물 흐르고 막 침 줄줄 흐르고 이래야 되거든요. 요새 그 특히 약간 잘생긴 꽃미남 배우들은 안 망가지려고 울 때도 뭔가 멋있게 울라 그러고 폼 잡으면서 이런 배우들이 있어요. 어느 시절 얘기를 왜 하시는 안 거예요 돼, 지금? 그런 거. 저희 집 안 돼. 고양이가 아니에요. 치주염 걸렸을 때 이가 아파서 침을 계속 흘렸는데 그럼 달사 용팔이의 주원만 해도 얼마나 콧물 많이 흘렸는데요. 주원도 전장에서. 뭐 연기 괜찮잖아요. 그래서 상도 받았잖아요. 주원 그래서. 그러니까 연기. 요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승호 씨가 사실 연기력이 늘긴 했는데 이 작품에서 연기력을 지적을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일상 연기보다는 감정의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열하거나 네. 내지는 뭐 증인 대답하세요 이러면서 막 몰아붙이는 연기 같은 것들을 할 때 네. 보통 그럴 때 연기력이 좀 많이 는 게 보이고요. 뭐 일상 연기를 할 때는 약간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뭐 저희가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걸 배우의 탓만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연출이 구리다. 뭐 그렇죠. 그렇죠. 디렉팅이 잘 안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뭐 어색한 사투리만 해도 네. 뭐 감독의 연기 디렉팅이 제대로 되지 네.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대사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대사도 좀 촌스럽고.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게 연기하는 분은 이제 정광열 씨. 정광열 정말 씨 연기는 저는 굉장히 오그라들던데 사실은 너무 좀. 그게 이 작품의 의도고 너무 키포인트인데 아니 근데 어쩌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거 제가 전광열 팬으로서 옹호를 하자면은 어떤 본인도 알 거예요. 이게 오그라든다는 걸. 그렇죠. 하지만 어. 그거에서 본인이 약간 주춤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보는 사람들도 설득이 안 될 건데 맞아요. 전광열 씨의 연기는 어. 이게 오그라들지언정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렇지. 결국 완력으로 보는 사람들을 어. 납득시키고야만은 힘이 있어요. 그게 대배우의 풍모죠. 야. 예, 머릿속으로는 납득이 안 가더라도 네네. 나는 일단 주어진 역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오그라드는 그거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렇죠. 결국 다 오그라들어서 불만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동화되고 만약에 노가 없어질 설정이, 것이다. 네. 설정이 오그라드는데 연기까지 오그라들면 그거 진짜 못 보거든요. 아니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교도관님 너무 아파요. 약 좀 주세요라는 대사로 점철되어 있는 한 40초 정도의 연기를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강력한 자기 확신이 아니면은 네.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 이 드라마에서도 거의 특별 출연의 형식이에요. 주어진 대사라고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내 아들아. 기억이 안 이거 납니다. 그렇죠. 뭐 요거. 변호사님 저희가 혹시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뭐 그렇죠. 이런 대사. 네. 네, 주로 그런 대사를 무한 반복을 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 주어진 한도 내에서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하시는 분이고 잘 소화를 하시는 거고요. 네. 유승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굉장히 아끼기는 하지만 네. 아직 아까 이승환 평론가가 일상 연기가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역 배우들이 좀 그렇거든요. 요즘 아역에서 이제 성장한 배우들이 그렇죠. 아역에서 성장. 왜냐하면 굉장히 극적인 그 드라마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극적인 서사들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극한의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에서는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감정 표출하는 연기 이런 걸 잘하지만 이제 좀 디테일한 섬세한 감정 연기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편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그 유승호 씨가 집으로라는 영화로 사실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꼬마애, 야, 그 귀여운 꼬마애가 진짜 이런 청년으로 성장할 거라고는 다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잘 그려서.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를 정말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흔히 말하는 예가 뭐 맥컬리 컬킨. 그렇죠. 나 홀로 집에 그 귀여운 꼬마아이가 어떻게 컸는지를 우리가 그렇죠. 봤고. 뭐 역변의 아이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유승호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정말 잘 커서.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한 거죠. 네. 너만은 정말 잘 커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굉장히 훌륭하고 훈훈한 청년으로 잘 성장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연기를 잘하는 아역 배우의 연장선상에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승호의 조금 이 부분만 넘어서면은 정말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유승호한테도 연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이 리멤버라는 작품이. 군대도 갔다 와서 이미지 변신도 하고. 그렇죠. 네, 여러모로. 예, 사실 뭐 전작이었던 뭐 보고 싶다에서도 그 어느 정도 좀 이제 아역 출신이 맡기에는 좀 어려운 배역을 맡긴 했었어요. 그때 약간 사이코패스였으니까. 그런데 그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미치광이 역할로 어떤 성인 연기에 도전하는 것보단 이 작품으로 조금 더 확실히 자리매김을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유승호처럼 아역으로 시작해서 이제 성인 연기자까지 이렇게 된 경우가 좀 있죠. 우리가 또 아역 배우 특집을 한번 네네, 했었잖아요. 진구와 여진구. 김세론, 김세론, 네, 김세롬, 김세롬, 김세론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김세롬은 저기 네. 그 이찬원 셰프하고 네, 결혼한 네. 네, 제가 요즘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녹음 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전에 만나뵌 적이 네, 김세론. 그리고 또 뭐 더 김유정도 나이가 많은 얘기하고. 배우 뭐 그런 걸로 치자면 꼬마 신랑 그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성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김정은 씨, 안성기나, 안성기. 예. 네. 저희가 또 이제 네. 뭐 김민정 씨라거나 네네. 뭐 이민우 씨, 뭐 네. 정태우 씨도 있고요. 아역으로 출발을 해서 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배우들은 많은데 네. 그 아역 시절의 어떤 폭발적인 인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그 성인 연기자에 돌입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뭐 안성기 씨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아역 배우 특집을 할 때 요즘의 아역들은 좀 그런 게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좀 학원에서 짜맞춘 듯한 정형적인 연기를 아역한테 요구를 했는데 요즘에는 아역한테 맡기는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이 많이 주어지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그 아역들에게 요구하는 연기도 좀 일종의 틀을 벗어난 그런 연기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점점 연기를 잘하는 아역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런 어떤 분기점을 보여주는 첫 세대가 이제 여진구, 네. 뭐 유승우 이런 아역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또 눈에 띄는 아역 중에 하나가 응팔에 나왔던 그 진주, 진주. 역할 맡았던 완전 저 캐릭터가 네,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죠. 먹
목보 캐릭터. 네. 아, 목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온갖 만화의 주제곡을 다 꿰고 아, 있다는 맞아, 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 우리 네. 추억의 보고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진주가. 걔도 이제 어떻게 클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네. 한 20년 뒤에 한번 다뤄보죠. 그때 우리 환갑돼가지고. 그 이분들이 이 연세가 있으시다는 게 요새 드러나는데 그 드라마 얘기를 이렇게 좀 계속 하자니까 유승호 이야기를 하다 아영 이야기를 빠지더니 점점 본인들이 요새 흐뭇하게 보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네. 이렇게 그 댁에 있는 따님은 잘 보고 계시죠? 네. 많이 컸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이제. 아이고. 네. 아 정말 음. 우리 많이 늙었다. 네. 예, 계속 하시죠. 예, 아무튼 뭐 유승호 씨 연기의 부분에서는 사실 뭐 어떤 그런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저 적어도 리멤버에서 연기하는 그 류승호 씨가 맡은 서진우라는 캐릭터가 뭐 절대 기억 능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서진우라는 인물도 아빠처럼 이제 알츠하이머성 그렇죠. 치매로 점점 기억을 또 잃어간다는 네. 설정이잖아요. 그걸 약간 이제 10회에서 네. 그 서진우도 그런 유전적으로 그걸 좀 물려받았다라는 그렇죠. 걸 이제 암시하면서 끝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변화가 심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류승호한테서 더 깊은 감정 연기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생방 촬영에 가까워지면서 용팔이 또 쪽대본에 의해서 엄청난 방송 사고 또 배우들의 연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주원의 다크서클이 이렇게 턱 밑까지 내려오면서 네. 점점 기계적으로 변하는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멤버도 그런 전설을 밟지 않을까 예. 좀 걱정이 돼요. 이 리멤버를 보면요, 온갖 장르를 다 짬뽕 시켜놓은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기시감이 정말 많이 들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베테랑, 네. 용팔이, 그다음에 뭐 법정 드라마. 그렇죠. 뭐 전작 변호인하고도 네, 많이 변호인. 겹치는 구석이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변호사가 증인에게 윽박 지르고 네. 이렇게 네.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전작의 향기를 좀 풍기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전개될 말하자면 2막은 네. 약간 저 영화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멘토.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리멤버 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새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 메모를 어디 계속 정말 한다든지. 일차원적으로 보시네요. 뭐 되게 그 편집해내고 네. 싶은 이야기지만 네. 또 승호 몸에 문신이 새겨지는 광경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나쁘진 않네요. 네. 나중에 아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프리즌 브레이크 찍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네. 그것도 있네. 아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녹음했더니 자꾸 산으로 올라가. 나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올릴 거예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산으로 올라갔는지. 네. 네, 이 막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서진우는 기억을 잃어가지만 그의 조력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 여기에서 이제 전작인 변호사와 또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네. 부제가 변호인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일단 서진우가 그 오픈을 한 변두리 로펌이라는 곳에 네. 일단 이인하 검사가 불의한 거를 해서 검사의 사표를 내던지고 변호사가 되고요. 네. 또 거기서 좀 비교적 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판사가 판사. 네. 또 다시 예. 변두리 네. 로펌에 합류를 김진우 하고 배우가 연기하는 강석규라는 인물이 네. 그렇죠. 분명 본인은 그 정권열 씨의 어떤 그 재판 재심을 하려고 했으나 위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심적인 네. 예, 부당한 어떤 그 너는 이 재판에서 빠져 이런 네. 명령을 듣고 고뇌 끝에 이제 법복을 벗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박성우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도 드디어 이제 남규만, 석주일과 결별을 하고 네. 이제 류승호를 돕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두리 로펌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변호사 어벤져스다. 그렇죠. 그렇죠. 어벤져스죠. 이게 완전 변호인판. 너무 짬뽕하는데 이제 어벤져스까지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버무리고 네. 그 중심축에 그 K 뽕끼와 K 한국인의 정서의 끝인 한을 넣었어요. 네. 보면 야. 뭐 다들 뭐 가족이 죽었거나 네. 뭐 이렇게 사연들이 그렇죠. 기쁘절절한 그래서 사연들이. 예, 이 모든 것들을 한으로 버무려서 나는 성공하기 위해 독해져야 된다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또 뭉쳤단 말이죠. 보면은 또 우리가 초반에 류승호의 매력을 좀 빠져들면서 류승호가 변호사가 된다면 재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부분이 또 재밌는 거냐면 이 사람이 단순하게 선량한 변호사가 아니라 음. 나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기는 쪽에 서겠다. 그래서 정말 파렴치한 어떤 그렇죠. 그 소송 같은 것들에 참여를 해요. 이를테면은 뭐 그 아파트에 뭐 경비가 뭐 과로로 인해서 사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산재로 인정을 해주느냐 마느냐 해서 이걸 어떻게든 쥐어 짜내 가지고 이거는 딱히 과로 때문에 이렇게
산재라고 보긴 좀 어렵고 본인이 시키지도 않은 업무를 더 많이 한 탓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어떤 말하자면 어떤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반대되는 어떤 그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이긴다라거나 내지는 앞만 봐도 이거는 좀 그 이상한 것 같은데 싶은 소송이었죠. 그 1호 생명의 부사장이 그 여자 인턴 사원을 성추행했다. 네네네. 물론 극 중에서는 이게 함정이었던 걸로 나옵니다만 네네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 사람을 내가 변호해서 어떻게든 그 악역인 남국민을 무너뜨릴 만한 저 그룹의 비리를 좀 캐내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그 영 꺼적지근한 사건을 변호를 한다라거나 네. 이런 식으로 승리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호사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박성웅이 그 했었던 역할을 극중에서 실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자네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박성웅이 걸어왔던 그런 성물 변호사로서 첫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인물이 이제 변해간다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비록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계기가 있지만 어떤 진실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는 의미로서의 진실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점만으로도 일단 이 인간이 뭐 전작 변호인도 사실 속물 변호사에서 네. 사회적으로 각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인물의 어떤 성장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입체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야, 그럼 이 막은 단순히 이제 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네. 아버지의 어떤 억울함을 푸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음. 약자들, 돈 없고 힘없다고 남국민 같은 강자한테서 괴롭힘을 받고 네. 그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그런 데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야. 그런 사회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음. 게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희생자들이 그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거를 자꾸 보상으로서 해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묻혀진 유족들은 묻혀진 진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자꾸 뭐 보상 이런 쪽으로 봉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야, 그럼 이 리멤버가 결국은 세월호 관련 그 드라마까지도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야. 그 전작인 변호인에서도 네네. 이 작가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작의 어떤 시대 정신하고 확실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위안부 관련해서도 그렇죠. 연결시킬 수도 그렇죠. 있고. 이게 사실은 뭐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네네. 어떤 모티브를 얻었다거나 네. 뭐 앵그리맘처럼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뭐 언급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 어떤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그 너무 앞으로 달려가 나가기 위해서 그 어떤 정의롭지 못했던 일들 혹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묻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작품이고요. 당연히 어떤 그런 시대의 공기와 좀 호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전작에서 뭐 변호인에서 맨 마지막에 그 감옥 법정에 서게 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주인공 송강호를 수많은 변호인들이 변호를 함으로써 네.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모순과 부조리는 단 한 명의 각성된 영웅을 통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변호인들이 함께 해야 된다. 어떤 연대 필요성 이런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드라마의 진정한 그 메시지는 이제 그 변두리 로펌에 합류하게 될 그 변호인들의 그 연대 이런 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이제 그 유승호가 연기하는 서진우 캐릭터가 초반에 굉장히 그 절대 기억으로 네. 슈퍼 히어로적 매력을 보여줬었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억을 잃어가는 능력을 캐릭터이기 이제 때문에 잃어가는 거죠. 네 진짜. 그런 아이러니한 매력도 어. 굉장히 예, 좀 의미가 있.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네. 드라마가 또 뭔가 그냥 뽕기 있고 뭐좀 너무 좀 연출도 구리고 그런 네. 거 아니냐, 음. 온갖 거 다 섞은 거 아니냐 했지만 네. 또 그 크게 보면은 네. 나름의 메시지가 있군요. 네. 큰 틀은 굉장히 잘 네. 짰어요 정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메시지는 정말 좋은 어, 드라마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세부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게 잘 드러나고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큰 틀이 좋다고 해서 어떤 내용물이 좀 이런 부분에 단점이 뭐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너무 그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점이 걸리시던가요? 저는 이 작품에서 악역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악이라고 부를 만한 사회인 어떤 자신의 계급적인 위치를 악용을 해서 이 사회의 악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뭐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베테랑 할 때도 뭐 우리 그
한화 김승현 회장이라거나 뭐 어떤 그 맷값 뭐 이런 네. 네. 뭐 우리가 백과 또 폭행. 예,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가 SK라거나 네네. 한화 이런 네. 예를 들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교묘하게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실제로 고용이라거나 지불 문제, 뭐 어떤 기업의 뭐 소유권 뭐 구조 같은 것들로 실제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기보단 단순하게 이 새끼는 사이코패스고 그래서 수틀리면 사람을 패거나 죽이고 근데 우리가 베테랑을 다룰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재벌들의 범죄가 주로 그런 쪽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그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였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조연의 땅콩 회항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점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윤리 의식이 점점 마비되어가는 어떤 증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만을 이제 모아서 이제 만든 집대성한 캐릭터가 이제 베테랑의 조태호라는 캐릭터였고 이제 그거의 복사판 격인데 그거임을 감안해도 사실은 좀 너무 심하죠. 이 인물은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끝까지 분노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약간 뭐 이후에 떡밥이 안 나오진 않아요. 그 여기서 남궁민 씨가 연기하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데 네. 되게 소름 끼치게 연기를 잘하는데 남궁민 씨가 연기하는 이 싸가지 없는 그 재벌 2세인가 3세인가를 아버지인 한진희 씨가 맨날 죽도록 패요. 죽도 맞아요. 그 검도할 때 쓰는 죽도. 죽도로 팬다. 네, 그렇죠. 네. 죽도록 패면서 맨날 네. 하는 말이 너도 네 어머니처럼 되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겠죠. 어머니가 죽도록 혹시 맞아서 세상을 떴거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가정 폭력에 의해서. 글쎄 뭐 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어. 그 드라마에서. 좀 봐야 될 문제지만 한진희 씨도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고. 예. 네. 실제로 정말 무서운.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줄 만한 설정에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너무 콘트라스트가 많이 강조된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성격이 좋고 사람을 안 때리는 사람이었으면은 이 회사의 운영 방식이 과연 사회학이 아닌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이유는 단순하게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나쁜 걸로만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더 많고 더 핵심적인 어떤 사회학에 대해서 쟤는 그래도 사이코패스처럼 누구를 때리고 죽이진 않았네 정도로 좀 우리의 기준이 덩달아 너무 그 너그러워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대중문화에서 예전에는 뭐 감성팔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또 분노장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정도면은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받아 하고 어떻게 하면 비호감으로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만 온갖 에너지를 투자할 정도로 요즘에는 악역이 굉장히 점점 더 좀 선을 넘어서는 그런 사이코패스 악역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온갖 악역의 클리셰들을 점점 모으다 보니까 이 인물이 나중에는 추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분노 자체도 어떤 구체적인 곳을 향해야 될 분노가 추상화된 어떤 거대악 그리고 뭐 권력의 화신인 그 사이코패스 재벌에 대한 어떤 분노로 굉장히 함께 추상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캐릭터의 어떤 조상격을 볼 때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크리스찬 벨이 연기한 캐릭터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캐릭터는 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판 명함보다 제가 판 명함이 훨씬 더 엠보싱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어떤 경쟁심이라거나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사실 남궁민 씨는 이 작품에서 하고 있는 게 그냥 계속 끊임없이 분노하고 사람을 패고 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궁민 씨가 연기를 정말 잘하지 않았으면 이 캐릭터는 정말 종이장만큼도 어떤 현실감이 없는 캐릭터예요. 네, 되게 아까 얄팍한 뭐 캐릭터인데. 우리가 아까 정광열 씨가 오글거리는 그 설정을 굉장히 최대한 극한으로 진심을 다해서 밀어붙였지. 남궁민 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오. 굉장히 추상화되고 온갖 그 비호감의 설정을 다 몰아줬는데 그걸 너무 즐기듯이 연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더 사이코패스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방영돼서 그렇지 연말에 방영됐으면 사실 연기 대상에서 뭘 하나 노려볼 오. 만한 그렇죠. 캐릭터거든요. 용팔이 같은 작품도 대상을 배출을 했는데 그놈의 용팔이 진짜 정말 그럼- 당분간 계속 그 못 만든 드라마의 전범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잠깐 뭐 분노 장사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이제는 SNS에서 막 엄청나게 반응을 얻는 이런 네. 게시물들을 보면은
누군가를 딱 정해놓고 네.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재벌의 누군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누구누구의 갑질한 뭔가가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딱 그런 게 터지면은 그런 거에 대한 막 몰아치는 기사들이 일단 쏟아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공유나 유통이 정말 많이 돼요. 음. 리트윗, 뭐 공유 이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욕을 하면서 네. 실질적인 자기 지금 어려움에 처한 네. 이거를 분노를 거기에 표출하면서 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풀이에 그치는 어. 거죠. 그냥 거기에 분노를 하고 나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걸 음.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끝나고 그것들이 실제로 분노가 어떤 사회 개선 이런 걸로 이어지기 위한 그 수많은 어떤 갈등의 과정 이런 것들을 그 드라마라든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미지, 악역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단순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 과정 자체를 어떤 윤리적으로 전혀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할까 뭐 이런 그 프로세스가 개입하기도 전에 뭐 처음부터 괴물,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딱 설정을 해버리니까 그냥 우리는 간편하게 그 인물의 모든 분노를 투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리멤버에 대한 어떤 되게 인상 깊은 평 중에 하나가 오마이뉴스 기사였나요? 예, 거기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리멤버의 악역을 보면은 이거는 리멤버가 다른 어떤 그 트렌디한 여러 장르를 섞은 복합 장르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침에 연속극에서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의 악역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반복을 하면서 사람들이 분노를 자아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언젠가는 저 악인이 이제 징벌받을 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보게 하는 그런 아침 막장 드라마의 구조랑 비슷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렇게 그 적금 탈 날 기다리면서 분노를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고자 분노를 정립을 하는 예, 거죠. 그렇죠. 마일리지 포인트도 있나요? 계속 이제 그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자가 붙는 거죠. 네. 계속 네. 저 새끼 저거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조금씩 그 마일리지를 중간중간에 네. 그 써먹을 때가 와요. 이제 잔챙이부터 시작을 해서 5잔 먹으면 커피 한 잔 좀 저 타먹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네. 뭐 형사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이제 그 검사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네. 그 처벌의 대상이 올라가겠죠. 어. 네. 지금 보면 이 드라마에서도 물론 이제 돈과 어떤 재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도 얘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거기에 포섭되고 뭐 검사, 판사, 뭐 경찰, 의사 뭐 전부 다 그렇게 쉽게 포섭되는 게 그것도 좀 과한 거 아닌가 예. 그것도. 이게 약간 어. 그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을 잘 드러내주는 게 네.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세계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정의롭고 나는 굉장히 착하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그 멘탈리티가 요새 굉장히 어떤 생존을 위해서 강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같은 것도 뭐 이제 평가하다 보면은 가령 뭐 맛 비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딱 공정하게 비교죠. 이렇게 뭐 무슨 짬뽕이 맛있다더라. 뭐 진짬뽕이 맛있다더라. 이렇게 딱 비교하는 기사 나가면은 기자가 돈 받고 썼네. 막 이런 댓글 네, 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받으면 이 정도 주냐? 다 못 믿는 거야. 그거 뭐든지. 예, 진짬뽕이 맛있죠. 진짬뽕이 예. 맛있어요. 진짬뽕. 예. 돈 안 받았습니다. 저는 오뚜기한테. 네. 아니 그 요새 한겨레 ESC 또 어. 그 데스크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즘 ESC가 재밌어졌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듣는데 늘 좋은 얘기만 들으시잖아요. 좋은 얘기만 네, 들으시잖아요. 잠깐 네. 광고 말씀드리자면은 목요일 날 나갑니다. 그러시면 목요일 날 나가고요. 이게 페이스북에 페이지도 있습니다. 한결의 ESC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잉여사롱을 그 네. ESC 방송의 어. 어떤 그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어요 본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네. 네. 어떤 그러다 보니까 나 말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경찰도 그러니까 공권력 자체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걸로 묘사하는 거죠. 뭐 재판부든 검사든 뭐 경찰이든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 뭐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고 뭐 그러니까 뭐 이 썩을 놈의 세상 이런 생각을 계속 굳히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무엇까지 공격을 하냐면은 이 드라마는 너무 지나치게 과로를 해서 이렇게 업무 중에 이제 병을 얻고 사망한 사람이 산재 신청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 서준일 변호사가 그 밝혀내죠. 이 사람은 시키지 않은 일도 어떤 무리해서 하다가 병을 얻은 거니까 이건 산재가 아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사실 얻게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구나라는 인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맞아 저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라는 인상도 동시에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직장 내 성희롱 여기서 피해자가 작중에서는 어떤 작전에 어떤 동원이 된 사람으로 그렇죠. 어떤 음모에 그렇죠. 이제 어머니 휘말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어떤 누명 씌우는데 동참한 것으로 나오지만 뭐 물론 이거를 곱게 돌려서 생각하다 보면은 아 저렇게 정말 사정이 급한 사람들이 그 더 거대한 악의 어떤 그 수작에 장기말처럼 또 동원이 되는구나. 어떤 약한 사람, 약자가 약자를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이 구도를 만든 세상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 저 꽃뱀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그러니까 뭐 말이죠. 성추행 뭐 어떤 논란이 있을 때 여자가 저 뭐 옷을 야하게 입고 꼬리 친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듯한 상황으로 그렇죠. 돼버렸어요. 분명히 이 작품이 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그 여성을 그리는 방식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제일 처음에 희생자로 등장을 하는 그 한보배 씨가 연기하는 그 인물을 묘사하는 거에서부터 사실 베테랑에서도 그 조태호의 악행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마약에 뭐 중독된 여성 캐릭터들, 그 소모되는 그 여자 연예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베테랑도 약간 여성을 그리는 시각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리멤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궁민이 그 약자를 짓밟는 방식에 그 약자의 입장에서 그 여성을 좀 여지없이 성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이런 구체적인 묘사가 너무나 그 전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아까 그 성희롱 그 에피소드에서도 분명히 그런 시각이 있어요. 게다가 그 승리를 이끌어낸 계기가 이 여성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 연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그 여성의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강화한 이런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운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이나 캐릭터도 사실은 전형적인 어떤 굉장히 정의롭고 오지랖 넓은 그런 한국형 어떤 여주인공의 전형적인 하지만 캐릭터를 미묘하게 민폐케인.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인하 검사가 검사 시절에 네. 자신이 나름대로 이제 사건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그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살인범에게 목숨을 위협당했을 때 그때 나중에 유승호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겁도 없이 왜 그런데 혼자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딱 이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되고 그래서 잘 자라서 우리의 어떤 사랑스러운 딸 뭐 그리고 뭐 하얀 면사포로서 결혼하고 싶었겠지 이런데 이 사회학이 그걸 못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 이것이 사실은 리멤버의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세계관의 일부인 거죠. 그리고 거기 또 범죄자로 나오는 사람도 예. 조선족으로 이제 그렇죠. 나오잖아요. 살인 청부업자가 조선족인데 물론 뭐 실제로 조선족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런 묘사는 사실 뭐 베테랑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선족들이 왜 범죄에 유입이 되느냐, 뭐 이쪽 사람들이 정말 뭐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사회에서 어떤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뿌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더 많이 시달리는 것이 사실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범죄가 이 사람들이 뭐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악이어서 저지른다기보다는 더 거대한 그 대한민국의 악이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저지르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약자가 약자를 해치고 약자가 약자를 물어뜯게 만드는 이 판을 벌여놓은 더 거대한 악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보이기보단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조선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게으른 편견을 반복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분명히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의라든지 뭐 진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메시지가 좋은 드라마인데 네. 그것을 이제 그중에서 그 세세한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데에서는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는 작품이고 또 그런 악역의 어떤 추상화된 그 악행의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서 드라마가 자꾸만 이제 그 갈등이
그 뭐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식의 전개는 고구마 하나 먹으면은 그렇죠. 고구마 줄기 잠근 고구마 그렇죠. 계속 줄줄이 딸려오듯이. 줄줄이 고구마 나오고 네. 너무 목 막혀서 이제 안 되겠어 싶을 때 사이다 한 두어 모금 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고구마만 오죽하면 먹이고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 SBS 연애 정보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네. 도대체 언제까지 고구마 전개가 이어지냐고 그랬더니 당장 다음 주부터는 네네. 좀 그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그렇죠. 변호사 어벤져스 그렇죠. 반격. 그동안 뭐 꾸준히 적립한 마일리지를 써먹을 때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남궁민은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요. 그 사장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커질 대로 커진 악역. 음. 그러면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다는 거거든요. 예. 자 이제 후반기 2막이 시작되는데 제가 줄거리 예상해 봅니다. 아까 잠깐 힌트를 얻어서 딱 떠오른 게 네. 알고 보니까 이 남궁민의 어머니가 없는 게 이제 그 아버지 한진희 씨가 정말 죽도로 때려서 죽은 거예요. 살인 사건을 저질렀지만 이거 은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 가지 해서 은폐해서 다른 사람이 죽은 걸로 대충 뭐 이렇게 해갖고 아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걸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걸 덮어주고 하다가 결국은 이 변호사 어벤져스가 남궁민뿐 아니라 한진이라는 거악의 이 살인까지 이제 밝혀냄으로써 무너뜨린다. 이러면서 끝날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그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반가우실 거예요. 이 사람은 변한 게 없구나.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전개에 네.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고 네. 아마 엔딩은 이럴 것 같아요. 어때? 기억을 잃고 그냥 정말 어떤 휠체어라든가 네네. 어떤 뭐 그런 곳에 이제 앉아가지고 멍한 곳을 바라보는 그 유승호에게 변호사 어벤져스들이 가서 진우야 우리가 이겼어라고 얘기하면 누구시죠?라고 얘기하다가 아무튼 뭔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끝날 것 같아요. 클로즈업이 딱 들어가면서 이게 약간 K 감동이거든요. 비록 나는 쓰러졌지만 정의는 이뤄냈다. 근데 요즘 드라마가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애의 어떤 마지막을 달려가는 우리 사회 자체가 약간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주인공들도 그래요. 요즘 그 생애 어떤 막바지의 에너지를 불태우면서라도 내가 이 사회를 좀 개혁하고 싶다. 더 이상 그런 정도의 어떤 간절함이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 사회의 어떤 깊어진 부조리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 펀치가 그걸 제일 잘 보였죠. 그렇죠. 굉장히 속물 검사가 그 생애 막바지에서 시한부임을 알고 변화하는 그런 캐릭터고 이 리멤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잃어가는 변호사가 이제 생애 마지막 불꽃을 이제 불태울 텐데 아마 이제 곧 그 3월달 정도부터 방영되는 TVN에서 이제 기억이라는 드라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성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알츠하이머를 앓는 설정으로 나오고 그래서 생애 최후 변론을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작가가 마침 또 그 같은 작가요? 아니요 복수 3부작을 쓴 아. 김지우 작가예요. 예, 부활과 마왕과 상어를 쓴. 네. 근데 그 작가도 전작들을 통해서 꾸준히 어떤 역사의 문제, 부조리와 기억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탐색을 했던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요즘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기억하는 인물들의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같은 것들이 드라마 속에서 계속 비슷한 모티브로 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리멤버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보통은 주인공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줘야 되는데 주인공 자체가 기억을 잃어간다는 설정을 통해서 분명히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선하고 완벽한 주인공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절한 동기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를 꾸준히 얘기하고자 하는 요즘 작가들의 어떤 공통된 그런 특성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돼요. 네. 어쨌든 뭐 작가도 그렇고 네. 이 드라마 자체가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네.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메시지와 이런 걸 좀 잘 살려서 저 2막은 좀 더 1막보다는 네. 좀 더 고구마를 좀 덜 먹고 사이다를 좀 더 많이 먹으면서 그냥 사이다 먹고 단순히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크게 이제 보면서 진짜 사이다를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네. 네. 후반부에 네. 그 준비된 이야기 중에 또 중요한 설정 하나가 네.
류승호가 아버지만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사실 그 어머니와 형도 어떤 사고로 잃었는데 그 사건의 배후에도 모종의 무언가가 그렇죠. 있을 거라는 암시가 네, 그렇죠. 이제 제시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박성훈과 박성훈의 아버지와 또 그렇죠. 관련돼 있고. 네, 관련된 사건인데 그 사건에 훨씬 그 사건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다시금 뭐 1호그룹과 좀 만나거나 이러지 한진이가 않을까. 나온다니까 또 한번 그래서 한진이를 처벌하면서 끝난다니까. 네,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후반부에 또 풀어갈 떡밥들이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네.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언제 용팔이처럼 그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우리를 경악에 빠뜨릴 만한 그런 신선한 PPL이 나올까 이런 것도 또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미 정부에. 이미 네. 그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사진이나 한다 찍죠. 그러면 네 이거로 찍으세요. 그러면서 그게 LG 스마트폰인가요? 아니 예. 근데 그 되게 신기해요. 처음에 이게 셀카를 네. 혼자 찍을 때는 이제 본인만 꽉 차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셀카 찍기 힘들거든.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뭔가 위에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옆에는 여러 명 있는 그림이 있더라고. 그걸 딱 누르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나 봐요. 노골적으로 그 기능을 아예 그냥 네. 광고를 하고. 아 이런 식으로 또 정말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군요. 네. 그러니까 난 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PPL의 끝을 봤기 때문에 음. 더 능가하는 건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도망치고서 찾아봐야지. 그래서 직방 이거를 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조적인 PPL이 또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그러게 약간 네. 처음에는 피자집 그 딸 약간 구태의연한 PPL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태의원했죠. 맨날 네. 주인공 중에 한 명은 분명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은 분명히 피자집 내지는 고깃집 내지는 뭔가를 하고 있어. 그렇죠. 항상. 프랜차이즈점. 네네네. 네. 네. 뭐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마지막에 아마 보나마나 또 그런 부분 어떤 그 주변 인물이 속죄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예언하는 게 박성웅 씨가 면회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간에 어쨌건 간에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을 마주보는 장면은 마지막 회에 꼭 들어간다. 그리고 아마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원종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언. 예 네. 그렇죠. 또 보나마나 이렇게 되게 어색한 부산 사투리 얘기했죠. 행님 인자 죄값 시사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도 다 잘 해볼라 하는데 그래 인자 이래 됐으니 내가 닐 볼 면목이 없다. 뭐 이런 장면이 꼭 야. 들어갈 것이다. 죽지 않았어. 야. 예, 뭐 이런 것 좀 예언해 보면서 또 하나 예언하자면은 그 비서 있잖아요. 그. 너무 예언 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남국민 그 비서 네네. 친구이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네, 이시연 씨가 연기하는. 네. 걔 그 친구가 네. 뭔가 약간 어떤 그렇죠. 신경의 뭔가 변화를 한건 일으켜서 할 것 같아요. 네. 뭔가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지 이제, 않습니까? 내부자들의 어떤 고발하는 약간 베테랑에서도 사실 그 네. 조태호의 경호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그렇죠.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계속 정립을 하고 있거든요. 어. 정금 넣듯이 네네. 친구한테 맞는 매의 강도가 점점 커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눈빛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시연 씨의 깨알 같은 네. 역할도 기대가 되고요. 아 근데 참 이시연 씨 아깝단 말이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초 역할만 계속하는데 훨씬 가능성이 많은 배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좀 뭐 이번 작품에서 뭔가 좀 이렇게 확 반전 같은 것들로 네. 단순히 감초 역할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우로 좀 연출이나 좀 각본이 좀 그런 부분을 공간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승호가 몇 번이나 더 올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하나의 관전 승호와 포인트. 네. 저 박민영 씨가 커플이 될 것인지 아니 그 판사 역으로 나왔던 네. 그 분이랑 또 약간 또 썸을 타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런 거는 미스테리 축에도 못 끼죠. 예, 뭐 그거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응팔로도 지겹잖아요. 그런 거는 누가 이어질 것이가 네. 내 알바야? 그거는 이미 좀 시기가 지난 유행어긴 하지만 네. 아우 아니고요. 네.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뭐 승호가 얼마나 올 것인가. 네. 네. 예, 저희 오늘 첫 녹음했는데 좀 약간 첫 녹음을 해본 소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야, 이 반갑네요. 이제 고향에 온 듯한 이게 뭐인데? 저는 약간 고향은 아니고 우리가 스튜디오가 다르니까 약간 망명정부? 해적 방송 같은. 네네. 네. 사장님 어떠세요? 아 정말 방송을 막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막 하지 않았어 생각보다. 근데 이게 더 해야 돼. 우리 거의 이제. 편집 없이 나갈 생각을 하니까 자꾸 목이 메이고
그리고 좀 방이 조금만 덜 건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음에 이제 바람도 우리가 있고. 각자 가습기라도 하나 챙겨와서 놓고 네. 지금 아니, 뭐. 제가 계속 코를 마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건조해서 이렇게 화분이라도 하나 놔야 될 것 네. 같은. 예, 어쨌든 뭐 새해에 뭐 미뤄졌지만 어쨌든 새해에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했다, 해가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방송을 시작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고, 올해는 조금 더 발전한 모습, 그렇죠. 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네. 다 좀 발전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으로 네.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잉여사롱 페이스북 페이지도 네. 좀 더 우리가 좀 관리를 좀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한 주 아파갖고 안 올렸더니 아무도 안 올려서 내가 그 다음 주부터는 관리할 의욕을 잃었어요. 진짜. 그걸 통해서 이제 네. 잉사족 분들 어디 다 흩어져 있는 분들 다시 모아야 됩니다. 이제 다 모아서 네. 우리 소통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 뭐 의견도 남겨주시고 이런 걸 다뤄주세요 이러면서 하면은 저희가 또 그것도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모습으로 좀 진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예. 참 마이크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드네요. 고개도 자유롭게 못 흔들겠고 네. 몸도 막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겠고 네.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바깥에서 엔지니어를 봐주고 있는 분이 이제 제 후배인데 네. 지금 계속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아이가 산으로 갈 때마다 굉장히 좌절하는 뒷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그동안 조소영 PD와 박종찬 PD에게 얼마나 막혔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면서 저는 제 후배를 사지로 끌고 온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좀 해보고요. 뭐 와일드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나 지금 뭐 사지도 아니야 이 정도. 그럼 편집 안 하고 그냥 내? 그냥 내 진짜 그냥 내. 예. 그냥 내. 그리고 네. 여러분들 아까 이제 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이 또 저희가 돌아왔으니까 많이 아껴주시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런 거를 좋아할 사람이 한 3사람 정도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5명. 자, 3명은 약해. 5명. 영상이 아니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많이 좀 전파를 해주는 어떤 그런 게 끈끈한 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코너라거나 뭐 이런 거 시도해 주세요 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사롱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저희가 의견 받고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와일드 버전인 만큼 앞으로 기존 그 유튜브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좀 과감한 주제들도 그렇죠. 앞으로 다루게 네. 될 텐데. 뭐 아까 여기 미디어 카페 후에서 네. 윤성호 감독이 저기 어디 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윤성호 감독의 웹 드라마를 다룰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좀 과감한 주제입니까? 과감하지 않나요? 충분히 더 과감한 거.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대해 더 막 주시고요. 나가는 방송 네. 해보려고 하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그 중구난방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